표창원의 뉴스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으로 시작합니다.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김치형 기자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김유리 리포터 전해 주시죠. 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구조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분양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워낙 큰 사고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책임을 진다는 것이 회장직 물러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 보통은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네. 사태에 대한 어떤 것들을 수습을 하고 네.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도의상 물러나는 거는 가능한데 네. 책임을 지금 져야지 되고 사태 수습을 해야지 되는데 물러나는 거는 글쎄 뭐 법적인 책임 회피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대주주로서의 책임은 지겠다라는 말도 했어요. 예. 물론 예. 그렇지만은 일선 경영에서 이제 후선으로 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우리가 이재용 회장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등기 임원이 아니에요. 네네. 예. 네. 등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망을 피해갈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네. 그것도 있는 데다가 음흠. 물러나기까지 하는 거는 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두 가지를 노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퇴하고 사과를 같이 하면서 뭔가 책임지는 듯한 모양새를 모습? 예. 갖추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앞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현대산업개발의 회사는 위에 지주회사가 있고 네. 그 밑에 현대산업개발이 있거든요. 네. 사실 정몽규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등기 임원이 아닙니다. 미등기 네. 임원이에요. 지주회사 만들면서 위에 있는 지주회사의 등기 임원을 하고 회장하면서 밑에는 그냥 회장직만 두고 사실상 1년에 한 11억 정도 월급만 받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회장직에서 사퇴하니까 이제 월급은 안 받는다 정도로 저희가 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예. 이미 그 등기 임원도 아니었고 뭐 형식상 명예상의 직위였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자체는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지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효성이 있는 뭐 사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네. 자주 본 것 같아요. 네, 예. 기업들 뭐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무슨 문제가 문제 때문에 생기면 물러나겠다 그러죠. 예, 뭐 최고 경영자가 뭐 고개 숙이고 뭐 물러나겠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선으로 후퇴를 하면 진짜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뭐 결정도 안 하고 뭐 참여도 안 하고 영향력 행사 안 하는 건지 이것도 참 의문이긴 해요. 궁금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회장직을 예. 물러나는 걸로 경영을 안 한다는 전혀 그 등가 관계가 예. 형성되지는 않고요. 예. 네. 아까 말한 등기 임원이냐 아니냐는 경영에 참여를 하냐 안 하냐에 바로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등기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주주로서 그리고 회장직에 있는 사람의 입김이 이미 경영을 하고 있는 이사진의 멤버들에게 너무 강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뒤에서 다 조종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형식상의 후퇴지 네. 경영에서 손을 뗀다? 이건 사실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앞에 내놓고 그냥 형식상으로 보여주는 요식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공사 중에 붕괴된 현대 아이파크 분양 받으신 분들 계약자들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계약 해지를 해주든지 네. 완전히 다 철거하고 재시공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정몽규 회장의 이야기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 모양새이긴 한데 바로 철거 재시공이 아니라 뭔가 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한 다음에 네. 그 결과에 따라서라는 아하. 조건이 달려 있고요. 예. 네. 이게 물론 이제 완전 철거나 재시공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 제목들은 나갔지만 이 전제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전체 단지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를 좀 두고 봐야죠. 아, 예. 지금과는 상당히 먼 이후의 시점이 될 테니까. 예. 아하. 그리고 안전 점검을 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감리라는 작업 같은 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못하잖아요. 네. 네. 시공사가 예, 시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그런 것도 투명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실종되신 분들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예, 맞아요. 6분의 실종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발견되긴 했지만 네. 사망으로 네. 확인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은 지금 생사조차 알 수가 없는 심각한 네.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수색 작업이 계속 오래 진행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지 바로바로 구조를 할 수가 없는 건지 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큰 사고고 네. 상층부부터 아래까지 같이 무너지다 보니까 네. 쉽사리 상층부를 먼저 수색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하층부 수색을 하고 지금 이제 상층부를 수색하고 있으니 아마도 조만간 이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는데요. 더군다나 네. 이제 타워 크레인을 철거하고 뭐 수색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타워 크레인이 또 건물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또 해체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재시공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 입장은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다 부수고 다시 만든다는 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문제다 보니까 예. 안전 문제가 없다면 다른 건물들은 그대로 두겠다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 사실 감정적으로 피해자들이나 여기 이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정점검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전향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기회에 뭐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전향적인 발표를 했으면 훨씬 더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네. 있었을 텐데 네. 이 대책만으로는 하겠죠. 제가 봐서는 뭐 다독이거나 뭔가 이미지를 개선하기에는 좀 힘든 오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입주 예정자면 솔직히 안 들어가고 네. 싶은 마음이 정말 이렇게 클 것 되면 같거든요. 가격 형성 자체도 네. 낮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팔 수도 없고 뭐 네.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이미지가 안 좋게 딱 네. 낙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주 예정자분들은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전 점검을 작년에 9번이나 했다고 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비가 많이 오는 6월이라든지 네. 뭐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도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네. 네. 이게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한 점검이 아니라 육안으로 하는 그런 안전 점검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얼마나 이 부실이 다 감춰질 수 있는지가 네. 이번에 좀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수색과 구조가 좀 이 더뎌지는 것 지금 날이 춥잖아요. 네. 겨울이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 네네. 저체온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워낙에 이제 커다란 콘크리트 더미들이 이렇게 겹겹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자칫 잘못 중장비를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안전에 위해가 갈 수 있고 네네. 네.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정말 대한민국은 아파트 천국이라고 하죠. 공화국이라 예. 얘기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아파트를 이렇게 안전하지 않게 더더군다나 한 회사에서 한 지역에서 연거푸 2번씩이나 번, 이런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되죠? 이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논하기는 좀 힘들긴 한데 그간 네. 뭐 뉴스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지적으로는 뭐 부실 시공 그다음에 네. 빨리 건설하기 위한 시공 단축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거다. 뭐 양생의 문제다. 겨울에는 이 양생 기간을 조금 더 오래 가져야 되는데 콘크리트죠. 네, 예. 콘크리트를 굳게 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예. 네. 그걸 너무 단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어기는 데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라는 게 높은 건물일수록 특히 안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아주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의 문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번 사고와 연이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난다는 거는 뭔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김치훈 기자님께서 이런 구조 건설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종합을 해 주신 거잖아요. 해 주신 걸 보면 뭔가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거나 뭐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본이 안 지켜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아진다는 말씀이 좀 가슴 아프게 와닿네요.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광주 화정 현대 아이파크 공사 중 붕괴 사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네. 김윤경 기자님 요거 하나만 네. 짚어보고 다음 화제로 넘어가죠.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열흘 후 시행되지 않습니까? 27일 부터 그럼 조금 시행이죠. 나아질까요? 아무래도 더 기업들은 긴장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보수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것이 이제 기업의 경영을 해칠 수 있는 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네. 일단 뭐 그 내용을 보면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네.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은 이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뭐 10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업안전법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사실은 현대산업개발이 좀 목소리를 실어준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의 사고를 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게 필요하다라는 예. 거를 정말 강력하게 보여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등기임원이 아니라서 아마 법적인 책임은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특히나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법에서도 약간의 구멍이 이 도급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 책임자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도급업체의 경영진 네. 이런 쪽으로 그 책임이. 배상이나 뭐 예. 이런 것들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원청사가 잘못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구멍이 좀 막힌다면은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은 훨씬 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사망 사고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없어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김유리 리포터 네. 두 번째 이슈 정리해 주시죠. 네.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씩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꽤 들리던데요. 네. 22개월 전 수준으로 갔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2019년 10월이 1.25% 연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0.25% 올려서 이제 저희가 1.25%가 됐으니까 아하. 실제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그 전에 2018년 11월에 기준금리가 1.75%였어요. 네. 그때에 비하면 아직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한은에서 얘기했던 지난 8월부터 0.75%로 0.25%로 올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바로 11월에 한 번 더 올렸고 네. 그리고 올 1월까지 해서 세 차례 인상을 하면서 예. 빠르게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올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끝이 아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하게 이번에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치로 이야기를 했죠. 이주열 네. 한은 총재가 네. 1.5% 연 1.5%가 돼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끝나는 그러니까 완화적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도. 그리고 예. 이제 기준금리가 더 올라서 1.5가 되더라도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1.5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로 지금 시사를 한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인플레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런 네. 금융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죠. 미국 연준. 예. 예. 연준이 사실은 조금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과 그 통화 긴축을 조금 앞당기는 쪽으로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한은으로서도 뭐 공격 선제적으로 아하. 금리를 올리는 것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바로 시중금리에 네. 연동된 인상으로 네. 이어진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문제는 이미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시중금리를 그 반영해서 인상해 두지 않았나요? 네네. 먼저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에 시중금리는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됩니다. 네. 시장금리라는 게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미리 반영되곤 하거든요. 아, 예. 그리고 나면 또 기준금리가 오르면
또 기준금리 오른 부분을 또 조금 반영하니까 네. 사실 실제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주담대 금리라든지 주택담보 금리라든지 네. 신용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한 1월 14일에 그 조사한 자료로 보면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3.5에서 5%까지도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예. 신용대출 금리는 3.4에서 4.7% 사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작년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네. 근데 여기다가 또 미국 얘기를 좀 전에 네. 김은경 기자님 하셨는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네. 더 크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기는 해요. 뭐 연준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사인은 절대로 주는 거는 없고요. 네. 그냥 긴축을 조금 더 빨리 하겠다라는 그 사인을 준 건데 네. 인플레가 워낙 심해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거의 9%대 네. 상승률이고 소비자 물가도 7%대 상승률이기 때문에 음. 금리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인플레는 어떤 공포에 가까울 정도의 긴축적인 입장을 보여야 된다는 게 투자은행들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아하. 몇몇 예. 투자은행들의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뭐 0.5% 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려야 된다. 음흠. 이렇게 해서 충격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근데 연준이 지금까지는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아기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예전에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했었는데 예. 0.25%포인트씩 질서 있게 네. 올리거나 내려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0.5%포인트 얘기는 조금 좀 과장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죠. 이게 2000년 5월에 한번 네. 0.25% 이상 올린 적이 한번 연준이 있고요. 그 이후에 거의 20년간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만약에 진짜로 0.5%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이 좀 빨리 올리겠다고 하니까 투자은행이나 여러 군데에서 네. 야 이왕 올릴 거면 여러 번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그냥 2스텝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 미리 경고 사인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어. 우리 2단계로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다가 한 단계 올리면 야 그래도 한 단계밖에 안 올렸네라고 충격 완화 약간 장치 충격 같은. 완화적 조치가 아닐까라고 해석해 봅니다. 네. 충격 완화적 조치다, 예방 주사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 연준이 들썩들썩하는 거는 우리 하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은 돈값을 많이 쳐주는 대로 가 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값이라는 게 이제 금리죠. 네.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연준이 올리면은 또 미국으로 자금이 글로벌 자금이 쏠릴 수가 있고 예. 신흥국들에서는 또 그만큼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또 해야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연준의 그 스텝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거 다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돈을 빌리신 분들, 네. 대출 그렇죠. 이자, 네. 영끌에서 뭐 집 사시고 뭐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너무 걱정이 앞에 서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한국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 때 가계 연간 이자 부담 총액이 3조 2천억 원 늘어난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통계로 가구당으로 나눠보면 네. 16만 1,000원씩 더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지금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16만 1,000원씩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부담을 가게들이 안고 있다는 건데 네. 물가가 오르고 네. 거기에 내야 되는 이자 부담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삶은 진짜 좀 팍팍해질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는 거죠. 네. 네. 특히나 코로나19로 영향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 대책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다음 세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2019년부터 시작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가 3년 만에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 결합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선 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 작업에 나선 이유 자체가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 자금 회수가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2015년 이후에만 대우조선해양으로 공적 자금이 7조 원 정도 투입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과거를 돌아보면 외환위기 때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채권단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네. 그때서부터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들이 계속 경영을 해왔던 거고 예. 중간에 잠깐 한화그룹으로 이게 인수되냐 마냐 그러다가 한화는 조건이 안 맞다. 그래서 거절돼서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산은에서 딱 현대중공업을 찍어서 너네가 인수해 가라라고 해서 구조를 짠 건데 네. 결국에는 2위에서 합병 승인이 안 나면서 네. 무산이 되는 거여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돼버린 상황이죠. 예. 네. 근데 유럽연합 EU가 이제 반대를 해서 그동안의 매각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왜 EU가 이걸 하라 마라 하는 건지 뉴스 읽으면서 약간 좀 이제, 갸우뚱했거든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은 영업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 해외 영업을 하는 거고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다가 팔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관련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서 이 관련국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그 인수 같은 경우 6개국이 달려 있었고요. 아하. 네. 지금 이제 EU와 우리나라하고 그다음 이제 일본 네. 규제 당국의 이제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하. 네. EU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도 약간은 좀 견제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EU가 워낙 유럽연합이 이 선박과 조선업, 해양업에 또 그쪽 강점이 있는 네.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지금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액화천연가스 LNG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가더라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독점 아하. 가능성을 또 EU는 굉장히 두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무시해도 돼요. 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 너네가 어허. 상관해? 예. 그리고 합병해버리면 되긴 하죠. 근데 네. 문제는 합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든 배를 유럽에다 수출할 수 못 팝니다. 없죠. 예. 유럽에서 우리는 반대했기 때문에 예. 너네는 우리나라에서 영업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산업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배를 많이 쓰는 회사들이 유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손님을 잃는 거고 그러면 아하. 여기 합병해봐야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네. 그런데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요 이 매각 무산은 정부 책임이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아까 잠깐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산은에서 현대중공업을 꼭 집어서 그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식으로 이번에 이 합병을 추진한 거거든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EU에서 이렇게 반대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상을 했으면서도 정부가 추진을 했다. 오. 정부는 이제 이걸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면 예. 그런 독과점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대우조선해양하고 결합하는 구조에서 중간 지주회사를 만드는 형태를 앞으로 내세웠거든요. 예. 근데 결국엔 그것도 저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고요. 아하. 그리고 공정위 이슈도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공정위도 이 합병을 승인을 안 하고 있었다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자국에서도 승인을 안 해주는데 그럼 야 유럽이라고 해주겠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승인을 해주고 네. 그냥 선도적으로 우리도 했으니 너네도 좀 해줘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네. 꼭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여론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각 자체에도 또 반대를 했었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인수합병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네. 많게 되잖아요. 네. 그렇겠죠. 지역 경제가 또 어려워지고 그래서 예. 반대하는 목소리도 또 있었다는 점. 네. 아. 근데 어떻게든 산업은의 입장에서는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어떻게든지 민간에서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번에도 네. 재확인을 했는데 예. 민간에서 이거를 다 떠안을 수 있을지 일단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는데 사실상 한 6조 원 정도가 들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1조 5천억은 유상증자 해가지고 바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뭐 1조 원은 더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채권들 같은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치면은 6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댔어야지 돼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담당할 수 있는 네.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래서 뭐 지금 포스코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는 되지만 예. 우리 다른 것도 지금 열심히 할 거 많은데 뭐 우주산업도 할 거 많고 예. 뭐
신기술 많잖아요. 예. 근데 왜 내가 우리가 조선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떨떠름한 입장이거나 혹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김치영 기자님. 내가 네. 좀 어려운. 근데 지금 진짜니까. 보도들이 보면은 선박업 다시 호황이다. 그리고 네, 대한민국 선박 수주가 엄청나게 늘었다. 세계 1, 2위다. 막 이런데 이거 돈 되는 사업일 텐데 매수할 기업이 없을까요? 이게 최근 들어서 좋았던 거지. 아. 그 최근 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또 예.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수주는 대우조선해양이 꽤 해놨습니다. 네. 근데 그 수주가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1년 후나 2년 뒤기 때문에 거기까지 버틸 자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아. 부채 네. 비율도 높아져 있고 네. 실적도 올해도 적자고 작년도 적자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버티면서 과연 끌어갈 회사가 어디가 있겠느냐 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수주가 현대중공업으로 몰리고 대우조선해양으로는 조금 안 갔습니다. 아. 이것도 좀 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